제가 아직 정치판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박수 치시고 그러면 되게 이상합니다. 고향에 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태어난 데는 남원이었는데요. 남원에서 한 일이라고 태어난 일밖에 없고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그걸 태백산맥에 보면은 나오는 이 남쪽 보성, 벌교, 여주, 춘천 이쪽에서 살다가 고창 흥덕면에 가서 잠깐 찍고 그리고 충남국민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중학교, 전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엊그저께 모여서 얘기하다가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풍랑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호사가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헤아려 보시잖아요. 고등학교별로 뭐 어디가 제일 많이 됐네 뭐 이런 걸 헤아려 봤는데 국민학교를 헤아려 본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풍랑국민학교가 5명이 돼가지고요. 제일 많이 됐다고. 그 5명이 알려드릴까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5명이 누가 될까요? 저는 하나 있을 거고.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이번 국회의원 5명이라니까요. 못 맞추실 겁니다 아마. 김성주, 네. 그 다음에 진성준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윤영찬, 우리 청와대 소통수석했던 윤영찬, 그리고 한준호라고 잘 모르시는데 고향에서 당선된 MBC 아나운서 출신, 청와대도 잠깐 있었고요. 우석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5명이. 네. 하여튼 얼마 전에 전북일보가 한번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늘 위안을 얻고 늘 기쁨을 얻고 늘 평안을 얻고 이런 저한테는 늘 소중한 존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한테 있는 고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최병철 원장님께서 선거 끝나자마자 그냥 너 여기 와서 꼭 한번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걸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와서 이제 이사장님이랑 설명을 들어봤더니 원래 이낙연 총리님이 하시기로 돼 있는 건데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타로 왔더만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그냥 평의원식분이고요. 저는 당 대표입니다. 넘기는 건 어떻게 넘기나요? 예. 제가 특별히 뭐 시트를 멋지게 준비를 못했고요. 뭐 문화예술 아카데미에서 제가 문화예술을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또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는 주제 이런 거를 가지고 좀 간략하지만 기억에 남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우리 행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처음에 청와대를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조직도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가 바뀌면 청와대 조직이 조금씩 바뀌고 정부 조직도 조금씩 바뀌고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직은 여기 이제 비서실장이 있고 정책실장이 있고 3실장 체제라고 합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있고 또 하나의 실장은 안보실장입니다. 국가안보실이 이제 있고요. 비서실장에 여기 총무비서관이라고 이제 여기 비서관입니다. 의전비서관. 이건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총무비서관은 그야말로 총무입니다. 여기 뭐 장비정리도 하고 내부 시설 관리도 하고 이런 데고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행사에 이제 하는 데고 제1부속 비서관 여기 이제 대통령이 따라다니는 대통령 모시는 그다음에 제2부속 비서관은 영부인을 모시는 데고요. 박근혜 시대는 제2부속 비서관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2부속 비서관을 만들긴 했는데 2부속 비서관이 누구를 수발을 들었느냐 따져보니까 결국 최순실 수발을 들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획비서관이가 이 기획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늘 공식 그 행사에서 말씀하시는 연설들 말고
회의 때나 이럴 때 말씀하신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기획비서관입니다. 그 다음에 연설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기록비서관. 이거는 대통령이 어디 가실 때마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앞에다가 공기가 보여줍니다. 계속 그걸 일부속 비서관이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걸 놓고 대통령 농담하시는 거, 밥 쩝쩝거리면서 먹는 소리만 다 들어보게 됩니다. 그거를 그다음에 청와대 내에서 생산되는 최종 문서들이나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담당하는 국정기록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각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날그날의 현안들이 국정상황실에 보이게 되고, 여기 이제 국정상황실장 출신이 우리 윤건영 의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별로 특별보좌관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경제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특별보좌관은 뭐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정무수석 밑에 정무비서관하고 자치발전 비서관이 있고, 국민소통수석, 옛날에 홍보수석이라고 했는데 국정홍보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해외연설비서관, 춘추관장, 디지털소통센터. 디지털소통센터는 국민청원이 20만 넘어가면 답변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정수석이 있고 민정비서관, 반부처비서관, 공직기관비서관, 법무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민정비서관은 뭐라 하는 거냐면 여기는 전통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정보.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친인척, 특수관계인, 그다음에 정보기관 이런 데를 이제 관장하는 데가 민정비서관이고요. 반부패비서관은 옛날에는 사정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데가 반부패비서관입니다. 공직기관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내부 직원들의 감찰, 그다음에 정부의 2급 이상이 되면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죠. 고위공무원들 승진 대상자, 그다음에 국영기업, 공공기관 국영기업체의 임원 승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인사검증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장관과 차관에 대한 직무 평가를 합니다. 한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장관이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위권으로 분류가 되면은 개각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1순위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법무비서관은 이제 이 내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응이라고 합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있고, 예전에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도 했었고 시민사회 수석도 했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시민참여비서관, 사회통합비서관, 제도교육비서관이 있습니다. 인사수석한테는 인사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이 있고요. 정책실은 이제 주로 여기는 이쪽은 소위 말하는 늘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로 일자리 수석, 경제 수석, 사회 수석이 있고, 여기 이제 일자리 수석이 정말 특징적인 쪽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가 담당하는 일은 이 뇌와 같은 역할입니다. 두뇌가 모든 정보를 적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다 기억을 한 다음에 손발이 되는 정부기관에 내려보내가지고 이게 이제 국민들 삶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건데요. 검찰개혁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 청와대라고 하는 거는 말씀 길게 드리지 않아도 정말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고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고, 그다음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곳으로 다 인식하고 있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밀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하여튼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하여튼 최고의 것들이 다 있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 행동 양태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정부로 갈수록 청와대 직원들의 힘이 사회 전반에 과도하게 넘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생기는 일들이 권력 남용에 의해서 한쪽 비리에 연루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권의 말로가 항상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민주정부가 청와대를 들어가서 접수하게 되면 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을 하고, 그 일이라는 거에서 과거의 권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힘으로 누르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합니다. 제가 청와대 처음 들어가니까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이제
행정법 건물 영인관이라고 하는데 영인 2관에 있는데 2관 3층에 있는데 갔더니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제 방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 바로 위에 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리고 그 창문같이 쓰는 방에 가봤더니 굉장히 두꺼운 복사지보다 훨씬 두꺼운 종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을 하고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우병우 씨가 우병우가 있을 때 그 내부에서 이제 온갖 일들을 꾸미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저 조홍천 의원이 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소위 13.19건 사건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그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전자 감응 장치를 게이트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종이는 그 종이가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삐빅 소리가 나게 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민정수석을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이 와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그 뜯어내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나게 공조상 보안용지를 이제 다 폐기를 했었고 그리고 뭔가 감출 게 많고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공무원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정권일수록 이 민정비서관하고 반부패 비서관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여기가 수시로 여기는 이제 늘 역대로 민정비서관하고 반부패 비서관은 특히 이제 반부패 비서관, 세정비서관은 검사들이 와서 했고요. 민정수석도 검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민정비서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를 담당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할 때도 있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측근이 할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주요 구성원들은 검사, 검찰 직원들이 맞아요.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촉수이자 권력의 도구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우병우가 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졌느냐? 민정비서관을 지내면서 정보를 한 손에다 쥐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대학 동기인 최윤수라는 사람을 국정원 차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댓글 공작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일들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민영 수석에 가는 지름길이 됐고, 저는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는데 가서 지내보니까 이게 지금 이 권재순이잖아요. 권재순. 이게 일종의 서열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권력 서열 같은 건데, 아니 저렇게 보니까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찾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왔으니까 이제 뭐 얼굴 투잡으로 보시는 건 줄 알았는데 신화도 계속 많이 와. 제가 민정비서관이나 법무부 비서관을 방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오진 않더라고. 그래서 야, 네 가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여기는 많이 올까? 글쎄, 뭐 네가 연예인 출신이니까 얼굴 모르겠지.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알고 이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보세요.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려면 뭐가 바뀌는 겁니까? 눈으로 볼 때 대통령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바뀐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는 게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럼 대통령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라는 거에 들어있는 그 권자가 권세 권자네요. 그럼 그 권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뀐 권력은 바뀐 대통령은 어떤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손에 쥔 가장 강력한 권력이 옛날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무슨 권력이었겠습니까?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이런 사람, 박정희 이런 사람들 대통령을 할 때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소위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냥 폭력을 가지고 통치를 한 거예요. 물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시면 경찰이건 군인이건 무슨 검찰이건 하려면 사람을 이렇게 패요. 끌고 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폭력을 그냥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민주주의의 껍질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합법적인 폭력. 그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그게 검찰이죠. 합법적 폭력. 사람들을 너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면 죽는 수가 있어. 이거를 군사독재 시절에는 끌고 가가지고 고문을 하고 그냥 뭐 손톱을 빼버리고 사람을 관심부스로 만들고 이런 짓을 했다면 그 뒤로 점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사람들을 압박하는 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죄인을 만들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서 그 헌법적인 폭력을 보유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 점점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검찰이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경찰, 정보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또 보안사 이런 데가 셌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데고 이제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법치주의라는 껍데기를 씌워야 되니까 합법적 폭력을 가진 검찰이 핵심을 등장하게 되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 권력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민주적인 정권일수록 민정비서관하고 법무부비서관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기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정기관을 관장하니까. 저희가 민정수석실의 소관기관을 저희들끼리 기업자기관이라고 합니다. 기업자기관. 기업자기관이 뭐냐면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자기관이 다 민정수석실 관할에서 기업자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힘 좀 쓴다는 데는 민정수석실이 다 제대로 헌법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권한을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이유가 그 전에 국정농단 사태라는 게 있었고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촛불 시민의 명령이라는 것이 또 과거의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위임을 통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라 비선을 움직여가지고 그 비선들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옥죄인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이나 우병우 같은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선으로 움직이는 사조직의 핵심이 최순실이었다면 공적으로 움직이는 합법적 폭력의 핵심이 우병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민정비서관실에 손님이 제일 많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곳으로 쏠리게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청와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비서실사람들 다 바뀌거든요. 부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 옛날식으로 하면 타자수 같은 거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청소하는 분들, 시설 점검하는 분들은 계속 계실 거 아니에요. 요리사 그런 분들 모시고 제가 한번 식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역대 민정수석 중에 우리 민정수석실에 나이가 55되고 한 30년 넘게 근무한 여직원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 30년 구속 기념으로 제가 답을 한번 냈는데 역대 민정수석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때 물어볼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 실제로 여러분들 접해보실 기회가 많지 않으셨겠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의 품성을 엿보시게 되는 것은 이제 장관으로 지명되는 뭐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고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우병우라는 사람도 청문회 때 보신 적이 있죠. 근데 그럴 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성이나 덕성이나 품성 같은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냥 물어볼 때 당연히 지금 민정수석이 조국 수석이니까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그냥 지금 있는 사람이 선생님들한테 역대 교장 선생님 중에 누가 제일 훌륭했냐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 제일 훌륭하다고 그러지 그 전에 있던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겠어요? 시키는데 이분들은 계속 건부에만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비록 하유직이지만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말씀하는 게 전부 다 한 6명이 있었는데 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제일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나가다가 그 화장실을 이렇게 치우고 나오시는 분들이건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건 전기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건 그 다음에 그 파쇄 용지를 이렇게 걷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건 항상 그분들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딱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항상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할 때 그 방은 검사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들도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기관에서 온 사람들은
민정수석 방해를 발을 못 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면은 직원들이랑 눈이 마주치면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검사가 인사를 받는데 검사가 아닌 사람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고 그냥 간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그 정권과 그 권력이 가진 속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는 건 대통령을 제일 마지막에서 지키는 사람이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정권의 속성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내가 바꿀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인사검증, 평가, 뭐 공무평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폭력, 그 다음에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게 촛불 시민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못 행사하니까 국정농단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고통이나 손실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를 관장하는 데나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곳에 여기에 힘이 없는 건 아닌데 이 힘을 휘두르지 않으니까 이걸 별로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남는 권한은 뭡니까? 대통령이 어떤 자기가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서 어떤 사람한테 명령을 하고 복종을 유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얼굴이 잘생겼다고 복종합니까? 뭐 인품이 뛰어나다고 복종합니까? 뭐 자기한테 뭐 생기는 게 있거나 두렵거나 자기한테 무슨 영향을 미쳐야지 권력관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 관계로서는 권력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동지적인 관계나 우애나 사랑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권력을 지탱하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옛날 대통령들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합법적 폭력을 구사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안 한다고 하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인사권만 남는 겁니다. 인사권. 당신이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잘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면 우리 정부의 요직으로 등용되고 승진할 수 있다. 이 인사권 하나 남는 거예요. 행정부의 수장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표방하는 대통령 권력의 핵심이 과거의 물리적 폭력이나 합법적 폭력에서 인사권으로 이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온 손님들이 많아질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작용이 이 조직에 스며들게 되고 이 조직의 속성을 규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뉴스로 보시거나 그냥 신문으로 보시거나 그냥 인터넷에 떠있는 조직들로 보실 때는 이런 것들은 어느 회사에나 다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럼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우리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입니다. 정부는 여기 보시면 이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경호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두 분은 여기 장관급이에요. 여기는 옛날에는 경호실장을 하는 장관급인데 차관급으로 낮췄죠. 정부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이렇게 있죠. 여기 이분들은 장관보다는 높은 사람. 의전 서열이 여기 대통령 직속 기관인 거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 연결된 줄이 없이 그냥 여기 떠 있죠. 공중에. 왜 이랬겠습니까 이거? 국가인권위가 하는 기능은 입법 기능도 아니고 재판을 하는 사법 기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작용의 하나인 건 분명한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내는 독립된 기관이어야 된다는 게 인권 기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하기는 하지만 수시로 보고를 받거나 뭐 이런 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렵게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셨는데 이명박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처음 한 행위가 이제 인권위원장이었던 안경환 위원장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현병철이라고 우리 전라북도가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MB 정부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병철, 그다음에 MB의 친복이었다가 배신한 김백준. 이게 주로 이게 전라북도 서쪽이 좀 토양이 안 좋은가 봐. 익산, 김제모 이쪽에서 많이 배출했는데 하여튼 그분들 계실 때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아주 희한한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남발떨어졌죠. 그 전까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적으로 인권기구 중에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돼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협의체 의장국으로 선출될 만큼 최고의 평가를 받는 인권위원회인데 그냥 급전직하여버렸습니다. 공영방송 작살나듯이. 그런데 여기 이제 국무총리가 지금 우리 정세균 총리님 하고 계시죠? 국무총 조정실이 있고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무조정실이 국무조정실장의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무총리 비서실은 여기는 차관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칭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여기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의 장이 지금 노영민 씨 아닙니까? 실장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실장님. 여기 총리 비서실장도 당연히 실장님이라고 부르겠죠. 여기 안보실장 정용 씨도 국가안보실장 실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직원들이 국무조정실장을 실장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장관님이라고 부르고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총리 직속기관들이에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요 밑에 이제 행정부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있어야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여기도 자기들끼리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좋은가 봐 장관이라는 말이. 여기는 국무조정실장은 왜 장관이라고 부르냐? 국무조정실장 밑에 1차장, 2차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차장이라고 안 해, 차관이라고 불러요. 그 차장들 밑에 또 실이 있거든요. 뭐 외교안보실, 뭐 경제실 이런 실들이 있어서 거기 1급 실장들이 다 실장인데 나도 실장이냐? 그래가지고 이건 장관이라고 불러요. 여기들끼리.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앞에가 서해에 앞서는 사람들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부총리죠, 부총리. 이 두 사람. 이 두 분은 청와대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오거나 국무회의에 참석하거나 했을 때 제가 장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가워하는데 얼굴이 표정이 약간 굳어. 그래서 왜 저럴까 하고 그러니까 부총리님이라고 불러줘야지 장관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국무조정실에서 무슨 회의가 있을 때 여기 총리실 직원들이 이제 장관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할 수, 총리님이 주재하는 회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참석자 명단을 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쓰기 편하게 무슨 부 각 장관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재부 애들이 바로 쫓아와가지고 로비를 하는 게 우리는 부총리라고 바꿔달라. 그런 짓들을 합니다. 유치한 일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걸 왜 떼어놨냐면 이 부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중소벤처기업부 뭐 있으면 이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이제 부잖아요 다. 근데 여기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차관급, 여기에 중소기업청 승격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됐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래돼 있어요 서열이. 이게 지금 장관들 서열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행복도시 여기 행복청, 기상청, 특허청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 청장들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 장관이 지명이 됐는데 기상청장이 환경부 장관은 기상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기상 문제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부 장관이 이분으로 오시는 걸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기상청에서 했다고 해보십시오. 뭐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치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지명을 했는데 기상청장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자들한테 흘리는 거예요. 이번 장관은 기상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상청장 바로 잘리지 않겠어요?
기상청장은 이제 좀 그렇게 뭐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넣읍시다. 좀 힘이 있다는 데로 가서 국세청장. 이걸 나름 권력기관으로 치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국세청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 부총리를 임명을 하는데 이번에 지명되는 부총리는 별로 이렇게 조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국민의 납세요금이 얼마나 세상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여기 그 처남이나 동생들이 있는데 세금을 잘 안 낸 것 같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저 가족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번 하겠다. 그래서 세무조사 끝난 다음에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해라. 깨끗하게 되면. 국세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정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름 경찰청, 여기도 나름 사람도 많이 세죠? 경찰청장이 똑같은 짓을 했다. 행안부 장관을 김부겸 씨를 지명을 했는데 나는 전라남도 영암 출신 경찰청장으로서 대구 출신 김부겸 씨가 정치적인 장래를 위해서 행안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가 일단 한번 수사를 해보겠다.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유독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하면 여기 보세요. 경찰청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다 같은 데 아니에요. 이것들 꼭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장관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국회에 나와 지시를 했는데 여기서 장관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과장 하나만 껴주고 니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방금 어저께까지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상청장이나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느껴지시는 그 황당한 감정, 그런 걸 느끼십니까? 혹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게 저희 열린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언론이 검찰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이 위치에 있는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쯤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지시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지시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이 이번에 저기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하니까 경제부총리는 이러이러한 걸 준비해라. 그러면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밤이라도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적당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합법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은 뭘 취재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뭘 준비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서 준비하는 정책이 대통령의 뜻과 맞는가?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 방향이 맞는가? 이런 거를 청와대하고 기재부를 취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기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지시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반으로 취재를 해.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생각해보겠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생각해보겠다. 그게 그냥 멀쩡하게 나와요. 대통령이 기상 예보가 자꾸 틀리니까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든지 뭐 새로운 과학자들 영입을 하든지 한번 새로운 방안을 좀 만들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 기상청장이 생각해보겠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 또 하나.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국방부가 있죠. 국방부 밑에 방무청, 방위사업청 있지 않습니까? 요거보다도 밑에 있는 게 각군본부예요. 각군본부. 본부가 커지면 청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경찰이 옛날에 박정희 시대만 해도 경찰 국이었어요. 경찰국. 내무부 치안국이었단 말이에요. 치안국. 그 치안국장이 경찰 총수였어요. 치안국장이. 그 치안국이 좀 더 커진 게 뭐예요? 1987 영화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궁공원 얘기 난 사람. 그게 치안본부장입니다. 치안본부장. 국이 치안본부가 되고 그게 더 커지면 청이 되는 겁니다. 청.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통상교섭본부 이런 본부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밑에 질병관리본부 이번에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를 청으로 숨겨뜯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도 밑에 있는 게 각군본부예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이렇게 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부 조직의 구조를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과거에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썼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군대, 그 다음에 물리적 폭력을 직접 행사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등장한 게 검찰 아닙니까? 검찰. 이 두 가지를 관장하는 데가 법무부와 국방부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지금 국방부에 있는 과장들이 군인 계급이 뭐가 가서 국방부 과장을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도청도 과장이고 시청도 과장들이 있잖아요. 시청과장 직급보다 도청과장 직급이 한 배 높죠. 항상. 시청과장들은 5급이고 도청과장들은 4급이에요. 그런데 여기 국방부의 과장들을 군인들이 국방부에 가서 근무하는 거 아시잖아요. 국방부 과장을 어떤 계급을 가진 사람이 국방부 과장을 하게 돼요? 남자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네, 대령의 과장입니다. 국방부의 과장이. 그리고 국방부의 국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 위에. 그거는 소장입니다. 소장. 사단장을 지내고 온 소장. 투스타가 국장을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어디 소속이냐면 소속은 요즘 밑에 있는 각군 본부 소속의 군인들이에요. 네? 각군 본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상급 기관의 국장 과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국세청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 국방부 지금 국장 과장의 반 이상이 다 현역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국세청 직원이 반 이상이 전부 다 기획재정부에 가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을 한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행안부 밑에 경찰청이 있어요. 이것도 다 권력기관이라네. 경찰들이 전부 가가지고 행안부의 국장 과장을 한 60% 다 갖다서 한다. 이게 나라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병무청보다도 더 밑에 위치에 있는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국장 과장하는 건 하나도 안 이상해. 안 이상하죠? 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안 이상해? 이걸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또 지금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게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법무부 과장들의 60%가 다 검사였고요. 법무부 국장의 90%가 검사였어요. 그것도 요 밑에 있는 기관이 다 가지고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제가 그런 대중강의 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여쭤봤어요. 우리나라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역시 브라질 아카데미 수준이.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꼭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대통령 계급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군인은 계급이 있어야잖아. 대통령 계급이 뭡니까? 그러면 그때서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저 리비아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국가 원수의 군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래. 그 국방부 장관을 되게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합참장이 오전까지 합참장인데 저녁 시간 오후에 국방부 장관 취임 시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리고 군인 출신이 가서 국방부 장관 안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게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정부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적이 그러면 없었느냐,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면 국방부 장관을 문민 출신이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민간인이 그래서 하면 군인들이 말을 들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자기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아니 어떻게 여기 본부에 있던 애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장관을 하냐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리고 오히려 정상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스페인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38살짜리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임시를 해가지고 국군의 날 같은데 불을 사야하는데 이렇게 배부른 여자가 거기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의장대가 쫙 정면 붙이고 이 사람이 딱 우로바고 있으면 이렇게 딱 있고 가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외국에서 그런 게 나오면 또 그런 것도 당연해. 아주 희한한 인식이에요. 그게 상식입니까 그게? 자, 법무부 장관을 지금 추미애 장관 타사 출신이다. 조국 장관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왜 임명하냐? 검사를 임명해야지. 검사 출신을 이런 얘기를 그냥 뻔뻔하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검사가 가야지 그거 검찰이 장악이 되지. 그러면 여기는 기재부 장관은 왜 세리 출신을 왜 안 시키는 건데? 네? 왜 안 시켜요? 여기 뭐요? 여기 특허청, 아니 저 통계청, 여기 통계청 있죠. 조달청, 통계청. 여기 통계청장은 왜 통계청 직원들은 왜 기재부에 가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면서 검찰청에 있는 애가 장관 안 하면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군사독재의 잔재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힘으로 대통령의 칼과 몽둥이로 기능하던 조직이 대표적으로 국방부, 법무부고 그걸 움직이는 게 군이라고 검사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그 기관을 권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거를 당연한 걸로 느껴온 세월을 우리가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그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걸 바꾸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릇을 고치기가 어려워요.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을 하려고 하는 게 기관의 속성인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걸 남용하는 걸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개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든지 주권자의 시민이 각성하고 깨어나고 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건 절대로 권력기관이 자기 권력을 스스로 왜 내는 겁니까? 그 좋은 걸. 이게 저는 지금 잘 거의 안 보이는데 경찰 조직인데요. 경찰 조직은 이게 지금 청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여기 이제 각 국별로 뭐 정보국 무슨 여기 기획조정관이라는 국장, 뭐 교통국장, 뭐 보안국장 이런 국장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찰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국장, 제일 잘 나가는 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정보국장. 국세청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국세청에서는 핵심이 그 어떤 자리들이 이렇게 쭉 있어도 요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조직에 보면 국세청의 국장 중에 최고 요직이 뭔지 아세요?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경찰청 정보국장, 법무부는 뭔지 아십니까? 국장 중에 최고 요직이 법무부, 검찰국장. 군대에서는 각 본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장들이 육군본부에 부장들이 있어요. 인사부장, 정보부장, 작전부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합참에도 있는데 육군본부는 원래 총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요직이 인사참모부장. 합참의 경우에는 합참은 작전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요직이 작전본부장.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의 특징이 뭐냐? 호남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보내는 자리입니다. 역대 국세청 조사국장, 역대 법무부 검찰국장, 역대 경찰청 정보국장, 역대 합참 작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시면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는 되게 어디가 많겠습니까? TK 부산도 잘 없어요. TK가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방금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가 누가 있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는 이성윤 씨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이성윤 고창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창 사람입니다.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완산중 정보를 나왔습니다. 전북 사람들이 지금 다 검찰국장을 하고 있어요. 국세청 조사국장이 국세청 조사국장을 마치고 지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하는
김현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가 정보 나왔습니다. 구세청 조사국장이. 그 다음 조사국장이 지금 중부지방 구세청장입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고창이 고향이고 고창 애들이 고등학교 광주로 가잖아요. 가까우니까.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장이 대대로 전북 사람이었어요. 검찰청, 아까 검찰국장 말씀드렸죠? 경찰청 정보국장, 지금 경찰청 정보국장이 완산고등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볼 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과거에는 전남이면 혹시 몰라요. 전남이면 껴주기도 해. 부색 맞추기를 하려고. 교통국장 같은 거. 그런데 지금은 그 대한민국의 주요 국장을 전라북도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명도 없어 역사상. 근데 그걸 다 했다니까 동시에. 그런데 제가 민정수석실에 있어보면 도에서 오신 우리 고향분들이나 하는 분들 말씀이 항상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된다. 과거에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을 왜 미워했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 하면서 전북을 소외시켰고 뭐 전북 사람들을 요직에서 배제했고 그런 거에 속셨잖아요 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은 지금 보시면 경찰은 말입니다. 이렇게 있고 경찰이 지금 의견까지 합치면 전부 숫자가 14만입니다. 14만. 14만인데 14만 15만이 되는데 이제 의견이 없어지거든요. 의견이 없어지고 의견들을 다 대체해가지고 이제 경찰들도 많이 뽑습니다. 직업 경찰관들이 다 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 경비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의견들이 다 했는데 그다음에 보통 또 신원조작하고 의경애들 있죠. 거기 다 바뀝니다. 이제 경찰관으로 충격으로 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 경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경찰청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직급. 차관급인데 청장이니까. 청장이니까 당연히 차관급이에요. 차장은 1급에 1급.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1급은. 거의 원래대로라면 차장은 1급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직이 크니까 시한 정감이라고 해가지고 후보가 3개 단 사람들이 6명 있습니다. 6명. 여기 6명 중에 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는 건데 그 6명이 어디 있냐면 경찰청 차장, 경찰차장,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서울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대학장, 그 다음에 경기남부경찰청장, 과거의 경기경찰청장 이렇게 6명. 이 중에 하나가 경찰청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경찰청장은 전라남도 영암사입니다. 이것도 역사상 없는 일이고요. 지금 경찰청 정보국장은 제가 아까 완성고 나온 사람이라고 했죠. 그 앞에 경찰청 정보국장이 지금 경찰청 차장인데 그 사람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차관급이 여기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차관들이 여기에 부위원장들, 여기에 차관들, 여기 청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 중에 하나로 이제 검찰청이 여기 껴 있는데 얘들은 이만큼이나 차관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이 단데 이것만 해야 봐도 수십 명 되죠. 근데 여기에 차장들이 또 그것도 차관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시고 무슨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기당하고 할 때 보면 요새 이제 그 수법들이 정교해져가지고 그 검찰청 공문이라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 그 카톡이나 이런 걸로 나를 당신 못 믿냐, 내가 공문을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도 내려오다 기차에서 그런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페이스북 올리고 그런 걸 봤는데 그 공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거기다가 되게 윤석열이가 유명하니까 대검찰청 청장 윤석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일 때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이렇게 쓰거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윤석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북지방경찰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북청장을 전북지방경찰청장이라고 쓰잖아요. 여기 전주지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지방검찰청장 이렇게 쓸 것 같죠. 그러니까 공문들을 사기꾼들이 이렇게 만드는데 검사는 그게 아니에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검사장이라고 안 써 있는 건 사기인데 보통 사람들은 경찰들 보고 경찰청장이고 검찰은 검찰청장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가지고 보는 촌바야. 근데 이거를 다 차관급이라고 해놓고 그 검사장이라는 직급을 다 차관급이라고 해놓고 이 고등검찰청의 차장들도 다 검사장이고 중앙지검의 1, 2차장이 다 검사장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에 있는 국장들이 다 검사장이고 그런데 여기 이제 고등검찰청장이 사게 되면 여기 대검의 차장하고요 여기 고등검찰청의 장들을 고검검사장, 고등검사장이라고 자기들끼리 부르는데 고등검사장들이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군대도 말이에요. 국방부 차관이 있고 각군 참모총장들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군사독재의 뿌리였던 폭력을 행사하는 기관의 특징이 밑에서 위를 잡아먹는 특징. 사람들이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느 부처에서든지 차관이 넘버 2예요. 거기에서. 그렇죠. 장관 다음에 차관인 거예요. 차관이 2명 있을 때는 1차관인 거고. 그런데 국방부의 특징이 뭐냐면 국방부 장관 다음에 차관이 아니야. 누구겠어요? 국방부 장관 다음 서열에. 딱 모아놓으면 국방부 장관 다음에 합참의장. 네? 합참의장. 그 다음에 육해 공군 총장.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 다음에 육군 1, 2, 3군 사령관. 지금은 이제 2, 3군이 없어져 1, 4군이 없어져 지작사령관, 후방사령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별 4개짜리들이 다 가고 그 다음이 차관이야. 서열상으로. 차관이 넘버 2가 아니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법무부. 그러면 법무부 차관도 당연히 넘버 2가 아니겠죠. 법무부 직원들을 다 모아놓으면 장관 다음은 검찰총장이라고 주장했죠. 법무부 밑에 걸 다 모아놓으면.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고등검사장으로 쳐요. 여기 고등검찰청장들을 다 고등검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검 차장도 고등검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고등검사장들끼리도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등검사장들 중에 제일 높은 게 누굴 것 같습니까? 그 고등검사장급 중에 넘버원이 누굴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중에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부산고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열이 있는데 누가 그 중에 1등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네?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 아니 서울고검은 여기 있고 대검은 여기 있잖아요. 대검 차장이 서울고검장보다는 높겠지. 차장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법무부 차관은 어때요? 법무부 차관. 그거는 이보다도 위에 있는 법무부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법무부 차관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그 중에 모든 검사장들을 모아놓으면. 그런데 그동안의 검찰 사회이 어땠었냐면 고등검사장들을 모아놓으면 제일 높은 게 대검 차장이에요. 제일 꼬레비가 법무부 차관이에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게 꼬리가 온통 흔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등검사급들이 한 두세 기수에서 되는데 기수 제일 높은 사람이 대검 차장이야. 항상. 제일 낮은 막내 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통계청장을 하던 사람을 기재부 차관을 시켜주면 그건 영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통계청 차장하던 사람이 기재부 차관이 됐다. 이건 엄청나게 점프한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거꾸로야. 대검 차장하는 사람을 법무부 차관을 바라보면 사퇴해. 나를 자천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방치해놓고 국민들은 모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법무부 장관을 검사가 해야지 그런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이상한 구조에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직급을 높여놔가지고 일반적인 직급보다 직급이 높은 게 또 군인하고 검사예요. 아까 제가 국방부의 과장이 대령이라고 했잖아요. 대령이
공무원들이 봉급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 직급을 되게 따진단 말이에요. 대략 공무원 2급보다 봉급이 더 많아요. 경찰은 서장들이 총경이잖아요. 총경이 몇 급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으로 치면? 서장. 여기 완산서장은 공무원이라 좀 높은데 덕진서장. 이 서장들 총경인데 4급에 4급. 중앙부 쪽 과장들하고 같은 급이에요. 서기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서장들이 여기 총회 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건데 법무부의 과장은 부장검사들이 법무부 과장을 하는데 지네들이 수치가 1급이라고 그랬어요. 과장이 1급. 아까 경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차관 1명밖에 없고 1급으로 쳐줄 수 있는 사람이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 주장에 의하면 1급 수백 명이야, 검찰에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권력을 선택하는 폭력으로서 두 도구가 있으니까 이게 말을 잘 들으려면 당근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직급을 높여준 거예요, 말을 잘 듣게 하려면. 그럼 얘들은 그 직급을 바탕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을 누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 국민들은 당연해. 또 그것도 원래 뭐 사실과 행실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똑같은 곳인데, 그렇죠?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자기가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증세가 지금 계속 있어왔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 무소불위 힘이라는 거는 뭐 다 말씀드린 바가 있고, 자 여기 이제 문제 공수처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그런 집단들을 이제 제대로 일을 하게 만들고 제자리를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소리를 남겨야 되는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검사들을 최근에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그 과거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국정원 직원이 그 영사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그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다 저기 된 거 있었잖아요. 그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처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금도 검찰에서 누가 뭘 잘못했는데 확실하게 처벌받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처벌 안 하는 거거든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군인이 군인을 처벌하려면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이 아까 제가 군인들 중에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합참의장을 처벌하려면 합참의장보다 높은 군인으로 재판부가 구성이 돼야 돼요. 군사재판을 따로 하니까. 근데 합참의장이 뇌물을 100억을 받아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뇌물 100억을 받아먹었어. 그게 발각이 돼서 군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 물론 그거 하는 데는 엄청난 난관들이 있는데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보려면 재판할 사람이 있어야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재판장은 반드시 재판받는 피고인보다 높아야 돼요. 군대 재판은. 근데 합참의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 그럼 얘가 기소가 되면 재판할 사람이 없어요. 그 재판을 못해. 합참의장은 영원히 처벌을 안 받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제도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는 거 보셨잖아요. 보셨죠? 직접 눈으로 보셨죠? 감옥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군인은 계급이 높으면 안 가. 이것도 군사독재의 잔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검찰도 자기 머리를 깎고 섰기 때문에 근데 공수처를 제도를 어떻게 설계했느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위원회의 구성 멤버 중에 추천위원들이 여기서 2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추천위원 중에 2명을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이 뭐가 있어요? 원내 교섭단체가 뭔지는 아시죠? 20명 이상 정당. 뭐 있어요? 무슨 당이에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야당.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2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부 다 7명인데 이 추천위원이 7명, 뭐 변협회장도 있고 뭐 법무부 차관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 이거 추천할 수 있어. 2명을. 그러면 7명 중에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이 2사람이 반대를 하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찬성한 사람이. 그러면 이거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추천을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추천을 못하면 공수처장을 임명을 못해 대통령이. 추천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면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공수처 검사를 임명을 못해. 공수처 직원도 임명을 못해. 그래서 공수처가 안 맞는 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종의 꼼수라고 선거 때 비례정당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 꼼수 중에서도 그나마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던 건 뭐였냐면 더불어시민당하고 저 열린민주당하고 둘이 합쳐서 20개가 넘잖아요 지금. 두 개가 합치면 모르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야당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니까. 그러면 하나 추천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전략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근데 지금 다 합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다 무관동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취하는 전략은 뭐 상임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누구를 추천하는데 뭐 거기서 그 사람 맞다 안 맞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추천 안 하겠다. 안 해버리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아예 추천위원회가 7명이 돼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뭘 뒤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말고 누구 추천 안 해봐야 안 해봐야 이걸 구성이 안 돼. 아예 이 수법을 언제 썼느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정원 하나에. 거기도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에 3명이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제되는 거. 예를 들면 진압군이었던 사람을 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압군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이 군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시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자격 요건으로 정해놨는데 그런 사람들만 추천을 해 계속. 그걸 잘 모르시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법은 통과됐는데 한 2년 동안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 사람만 추천을 한다니까 계속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그거를 언론이 절대로 그걸 안 써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니야. 이게 추천하라고 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만 계속 추천하고 있다 지금. 응?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라고 하는데 사법시험 합격하지 않은 사람만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대 나온 선생님들 자꾸 추천해. 검찰총장 후보로. 뭐요 그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꼼수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공수처는 어떤 권한을 갖느냐. 공수처는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는 타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착수하면 공수처장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고 검경에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지원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배타적 권한은 공수처장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다른 수사기관은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때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셀프 수사를 방지합니다. 검경 고위공무원 범죄는 반드시 공수처로 이첩을 해야 되고 타기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의뢰 및 고발을 의무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범죄가 발견되면 이건 검찰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선된 공수처를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옥상입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근거하는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생긴다. 이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현재 검찰이 잘못을 하면 누가 수사를 해요?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가 자기 수사하니까 처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기는 공수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검찰이 수사를 해. 그 다음에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공수처가 수사를 하느냐? 검찰과 경찰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봐서 이게 거기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어요. 공수처에. 네? 그리고 특히 검찰과 경찰이 이게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수사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봐주고 말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공수처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찰은 견제하는 수사기관이 아무데도 없는데 공수처 직원은 누가 견제하냐? 그런 논리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백부토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권은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를 해. 공수처는 누가 그러면 수사하느냐? 누가 수사합니까? 공수처 직원은 검찰하고 검찰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하게 되잖아요. 서로 견제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한 손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막 만들어내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은 원래 기소하는 기관이니까 기소만 하고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그럼 그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 수사는 원래 경찰이 하는 거니까 경찰이 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경찰을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찰이 그러면 지금 검찰보다 안 나빠진다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다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경찰들한테 하는 기업은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경찰을 잘 믿지 않아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권한을 가지려고 해도 그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검찰이 수사권을 다 뺏겨도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검찰이 처벌할 수 있고 공수처가 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검찰이 아니면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검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고, 이 공수처가 그래서 지금 현대 한국 사회 개혁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개혁의 화두로 등장한 이유는 국가 권력이 무소불위로 행사하는 폭력,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없었다. 그것을 지금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의 제1야당은 왜 반대하느냐? 이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군사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 군사독재 정권을 지탱하던 폭력의 뿌리가 검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거기 많은 거예요. 뿌리가 우리 족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다 이런 공약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와서 딴 소리 하면 안 된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하셨을 텐데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또 졸리시는 와중에도 애써서 들으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괜히 그냥 무슨 그 공무원들끼리 파워게임 하는 게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그냥 괜히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 보시고 정부의 구조와 원칙을 살펴보시면 공수처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앞으로 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우리나라 역사를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민주개혁 진영의 압승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민주개혁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그중에 또 한 사람으로 끼어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다. 그 다음에 저희 열린민주당은 더더욱 이런 부분을 공약으로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을 텐데. 질문하실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딱 한 번만 간단하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우리 강세가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질문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사적인 질문을 하셔도 돼요. 저기 이거 제가 대표로 한번 할까요? 경찰청장님과 총장님 이거에 대해서 저기 탄원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쉽지는 않은데 저희 공약 중에 하나가 검찰청장이라고 했다 이름을. 그 총장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더 건방졌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합참의장, 국립대학교 총장, 검찰총장의 임명 이게 들어있어요. 전북대학교 총장이 임명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끼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지금 당선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당선인.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당선인. 옛날에 당선자라고 했어요. 당선자. 그걸 당선자라고 하다가 왜 당선인이라고 했느냐? 제가 방송에서 말씀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자가 놈자자라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당선인이라고 바꿔라. 네? 근데 그러면 성직자, 학자, 다 쌍놈들입니까? 기자는 제일 나쁜 놈이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무슨 발표를 하냐면, 당선자라는 명칭은 헌법에서 쓰는 용어다. 실제로 헌법에 보면 당선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선자라고 돼 있는데 주님교회 당선인이라고 하고 지금도 당선인이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당선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사항이 아니라고 이미 지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놓고 검찰총장 이름을 청장이니까 청장으로 해서 청장 주의로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건 또 헌법을 바꿔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 어차피 또 사진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강사님은 또 전북의 또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은 굉장히 참 많으시나 정치에서 보면 신비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거목으로 성장해서 또 대한민국의 많은 발전에 또 기여해주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걸 돌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물 많이 주는 심정으로 우리 오늘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나와서 같이 사진 찍으시죠. 반대 사진 찍고 좀 아쉬운 분까지 계산해 찍어야 되니까 반대 사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